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으세요? 아니, 오늘 주제가 뭔지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예습. 네. 예습. 예. 예습 복습. 복습은 절대 하지 않고 예습 중심에. 이미 다 공부를 해왔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시작이 앞서서 마음가짐을 딱 정비하는 차원에서요. 예, 정비 차원에서.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전해요 오늘. 곽승희 기자가 휴가 갔어요. 휴가 갔어요. 곽승희 심청이가 휴가 가서 2주 동안 못 나와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같이 갈 걸. 둘이 하라 그러고. 아버지? 아버지. 지금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선식 드셨잖아요. 네, 선식 드셨는데 지금 알람이 울려요. 선식 드셨는데 오늘은 홍삼이 도착했습니다. 네. 정성농장 홍삼이에요. 네, 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짓는 홍삼 농사. 농부가 젊은 농부가 그 홍삼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 그 광고도 열심히 들었어요. 네. 광고도 기억해요. 네. 아버지는 굉장히 고지식하다 그랬던가요? 네. 고지식하니까 양심이고 아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의 몸에 좋게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냈다. 창조적으로 만들어냈다. 뭐 그런 뉘앙스의 광고였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짓는 농장, 농부. 제가 방금 맛을 보니까 네. 아주 포스가 강해요. 아, 그래요? 예.
저같이 이제 중년에 네. 남자들은 아침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 사실 자고 일어나면 말이지 네. 손발이 저리고 그다음에 가끔 지하철 탈 때 어지러운가 하면은 이게 또 신문을 가까이 이렇게 보다 보면 뿌예. 안 왜 보여. 이렇게 써? 왜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 홍삼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손발만 저리고 그리고 눈만 뿌옇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알았어요. 그런데 아침이 맑아지고 행복해지면은 네. 인생이 그 행복한 거거든. 그렇구나. 홍삼만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스를 딱 느끼는 순간 네. 아 내가 이런 거를 평소에 말이지 안 먹어서 내가 요즘 좀 고전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주문해서 좀 잡숴. 20대 후반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좀 크게 났고 그리고 사고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사고 나고 나서 뭐 바로 또 다음 날부터 퇴원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김종대 편집장이 자꾸 와가지고 뭐 윤구미 사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뭐 대책을 해야 되냐 뭐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퇴원하고 나와버렸지. 예. 그 뒤로 20대 후반에 둘이 그렇게 윤구미 사건으로. 그래 너무 힘들었어 그때요. 네. 몸이 막.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선택한 홍삼이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때 이제 주변에서 권장을 해줬는데 하여간에 홍삼 좋다는 거는 제가 아파본 사람으로서 보증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이면은 선식, 뿌리 선식을 아침에 뿌리마켓 먹고, 선식. 뿌리마켓 선식을 아침에 먹고 낮에 점심 먹고 나서 졸릴 때 정성농장 홍삼을 먹고 저녁에는 양고기 양고기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여기 사장님들 다 모이시라 그래. 그러니까 한번 모셔야 우리가 한번 되겠어. 다 모셔야 돼. 아니 근데 제가 이 사연을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풍무양꼬치 구곡현 사장님께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50대 후반 정도의 남성분이 강남역 부근에서 팟짱 594회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님의 방송에 듣다가 풍무양꼬치 광고를 듣고 신림동에 사는 조카를 일부러 불러내서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을 방문해서 오신 분이래요. 그날따라 저희 팟짱 광고 듣고 오신 팀이 3팀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분 얘기가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수상한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 팟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국정원 사찰 등 무척이나 공포스러운 세상에 용기 있게 지금 용기가 대세잖아요. 용기. 용기 있게 팟짱에 광고를 하는 가게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팟짱 연대, 솔리데리티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슬슬 사람들끼리 이렇게 홍삼 드시고 또 주로 먹을 거야. 아니 우리는 엔겔 지수가 높기 엔겔 때문에 지수가 먹은 거 높아서, 다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선식 드시고 홍삼 드시고 양꼬치 드시고 힘내세요. 그럼요. 홍삼을 먹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국정원 해킹에 대한 공포에부터 면역력이 생기는 거고 메르스로부터 또 면역력이 생기는 거고요. 예, 메르스 바이러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홍삼. 저희가 광고 얘기하느라고 6분이 지났어요. 되게 오래 되게 오래 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드디어 7박 10일간의 공식적인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큰절도 하시고 뭐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 자, 이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주목을 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 1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난 10일간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대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예. 아주 또 그 유익하게 봤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기대했던 김종대 편집장의 반응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니 뭐 좀 막말하고 욕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재밌으라고 저라는 건데. 그 참 어떤 뭐랄까 그 거구가 말이지 무슨 절벽에서 바위 덩어리 떨어지듯이 저를 퍽퍽 그냥 땅바닥에다가 푹석푹석 하는데 또 뭐 그런 집채만한 어떤 그 몸이 말이지 그럴 때 움직이는가 하면 이 국내에서 국민들한테 저렇게 겸손하고 정말 국민들을 저렇게 어루만져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거기까지는 전 이해해요. 네.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뭐 또 동양의 예절이라는데 어쩌다 한두 번은 미국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래 별 생각 크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 양반이 미국에서 하는 말은 조금 걱정스럽다. 그 기자간담회에서 왜 미국이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한 동맹이라 그러면서 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당 대표가 미국 가서 동맹에 대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반대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이걸 또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언론에 아예 쓰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의 관심은 G1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력, 국방력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누구한테 이 말했느냐? 우리 기자들. 그렇죠. 이제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한 거예요. 특파원들. 예, 그래서 한미일이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자, 차단하자 이 얘기인데 이게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을 이 양반이 고민하는 사람이냐?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을 의심하는 게 저 한미일의 중국 견제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지금 지정학적인 민감성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불을 지르는. 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중국이 공식 반응은 나온 거 없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명색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은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한번 보자.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자. 이런 생각 같겠죠. 김무성 대표 측은 뭐 본인이 평상시에 친중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가서는 한미 혈맹 발언을 통해서 내가 꼭 친중파는 아니고 친미파인가 그럼? 뭐 하여튼 미국의 친화적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해명을 그런데 했어요. 네. 그 미국의 친화적이라는 거하고 중국이라는 상대를 가상으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논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했어요. 작심하고 한 얘기입니다. 중국하고 관계는 일부분의 관계다. 미국하고의 관계는 전부 전면적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지 왜 중국이냐. 이러면서 어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논리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미국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은 지금 70년입니다. 중국하고 관계는 몇 년입니까? 수백 년,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 1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세 이래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아니면은 선하나 악하나 중국을 지척에 두고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지금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뭐 미국하고 전면적이고 중국은 저 일각의 부분적인 나라라고 그래 버리면은 이게 우선 사실 관계가 맞느냐부터 또 의문이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굳이 국가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말에도 품격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하는 분이 있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고급지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내가 보니까 말 참 싸가지 있게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아니 그러면 지금 한미동맹 뭐 공고화돼 있지 더 공고화해서 뭐 할 건데 이 이상 어떻게 더 공고화되는데 아니 이미 다 동맹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잃어버리기 쉬운 국가잖아요. 여기는 좀 가변적인 국가라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한편으로 중국을 꼭 중국에 비굴해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이거 사람들 자꾸 이거 내 말 값싸게 이해하면 안 돼. 예. 좀 저기 뭐랄까 이거 품격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을 무슨 그런 식으로 미국에 비교해서 비하하는 듯이 굳이 얘기해서 동맹이 강화되는 거라면 그런 동맹이라면은 우리 이 동맹 다시 생각해야 돼. 그렇죠. 김무성 대표 이렇게 보면은 처신이 조금 가볍고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치는 굉장히 크고 좀 진중해 보이는데 네. 실제로 행동 거지를 보면은 좀 가벼워 보이고 말이 좀 너무 앞서죠.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그 한미동맹 강화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신이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말씀대로 그쪽에 세명하는 거는 자신이 너무 친중으로 미국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생각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막 절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야 김무성은 정말 이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서 한미동맹은 중요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 가가지고 네. 중국을 굉장히 찬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 가서 또 발언을 이번에 오바를 했는데요. 늘 이렇게 어디 가서 자기가 발언했던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수습용으로 오바를 하고 이런 게 바로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 가서는 중국이 좋다고 말하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좋다고 말하면은 이거를 정말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카키 마사오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일제 시대 때 만주국에 있으면서 만주국 때 일본식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쿠데타한 이후에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봤는가? 그때 미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스네이크 팍이라 그랬어요. 스네이크 팍, 스네이크 뱀. 스네이크 팍이라는 게 무슨 뱀이 넘실거리는 공원, 파크, 뱀이 많은 공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뱀은 서양에서 굉장히 교활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혜의 상징이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네. 교활하다. 박정희가 교활하다.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남노당 했다가 그러다가 지 동료들 고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고 그러다가 또 옛날에는 또 친일파 했다가 또 쿠데타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미국한테 손을 내미는 이런 식으로 행동거지가 다 했어. 네. 다 한 거야. 그러면 안 한 남노당도, 남노당도 하고 친일파도 하고 다 쿠데타도 했어요. 하고 쿠데타도 하고 친미파도 하고. 예. 근데 이제 5.16 이후에 박정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주목을 했겠죠. 주목을 했는데 미국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거 스네이크 팍이다. 그러니까 뱀처럼 교활하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주시를 했죠.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발언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네요. 아마 스네이크 김이라고 미국 사람 중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 스네이크 김으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네. 이렇게 느끼하게 그 동맹을 찬양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많은데 왜 이 양반들은 이런 굳이 과유불급의 행보를 취하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 우리가 이렇게 아가씨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냐면 좀 이렇게 프레시하게 해야 되잖아요. 프레시하게, 그죠? 젠틀하게. 체험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네.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네. 내 체험담은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야지. 거기가 느끼하게 말이지. 뭐랄까 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갑자기 손을 잡고 징징 쳐올고 무릎 꿇고 이런다고 그 마음을 받아주냐고. 그렇죠.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고. 그렇죠.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 저런 식으로 하면은 까이죠. 까이지. 근데 이제 못 모르는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 예. 그분들이 이제 물경 나이가 한 8, 90 안 됐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이 되셨을 걸로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뭘 아신다고. 저 한국의 대표가 와서 큰절한다 뭔다고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오랜만에 나들이 하셔서 좋은 식사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왜 싫다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층, 언론에 어떻게 비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문제지. 아니 그래 뭐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절 몇 번 했다고 해서 이게 뭐 국가 간의 동맹이 강화되는 걸로 나는 뭐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이러는데 이거 그게 무슨 동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큰절과 그게. 동맹과 큰절하면 동맹이 잘 돼요? 아니 뭐 동맹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부채춤도 추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런 얘기 나왔어요 SNS에. 차라리 부채춤을 춰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한중 관계, 미중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지토로 쟁취하고 있는 이 미중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향후에 30년 이상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국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명확하게 전략이 잘 짜여지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거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공 터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래 사이에 헤엄치는 유유자적하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 네. 뭐 이런 돌고래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회 이제 이른바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대체적으로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양쪽을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우리의 지략이 충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와 안보가 충돌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책, 지략 이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게 일견 현상적으로는 뭐 일리가 있고 이런 데서부터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기업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어디 신문 보니까 포춘지인가 어디선가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이 3개밖에 없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한전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전부 다 중국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어떤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어떻게 될지 중국이 경제가 변경이 되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순하게 그냥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경제는 중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략적인 우리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대놓고 철없이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체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제는 중국이라는 것 자체도 현재 상황 속에서 충분한 지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부정 대표의 발언은 뭐냐면 그나마 그렇게 국민들의 합의가 모아지는 것조차도 밥그릇을 깨버리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발언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발언이고 자기 자신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친중파라고 찍혀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발언한 거는 국가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국가의 이익이라고 이런 것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정말 대권 행보를 제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무리를 빚고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로 송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기도 배신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글쎄 모르겠어요. 9월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북핵 관련해서도 본인의 창의적 대안을 제시했어요. 언론은 이것도 뭐 아니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랬지 창의적 대안은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다리는 전략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좀 탈피해서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리는 전략이라는 건 이제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무관심하니까 아우 귀찮으니 냅둬. 아우 난 몰라. 이랬던 전략. 이랬던 전략이거든. 뭐라도 말하겠지. 기다려봐. 그리고 자기 시간 없어.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걸 이제 창의적으로 이러한 핵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북한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북한하고 대화할 준비해야 된다. 마침 최근 미국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so what?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강산 관광 지금 재개 문제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얘기 중에 있어요. 네. 예,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네. 또 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도 있어요.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 이런 거라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창의적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 하는데 결국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동어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또 종북 좌파야. 또 진보 좌파야. 그래가지고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좌파가 준동 못하도록 새누리당이 꼭 이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선거운동까지 하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영락 없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각 세우고 국내에서 이제 종북 세력 때려잡고 이런 모드로 뭐 가려는 이런 의중도 숨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어떻게 잘 됩니까? 이 창의적이란 대안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진보 좌파 종북이 어떻다 이런 말 말고 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다른 언어 체계가 없냐 이거죠.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비빔밥. 그렇죠. 결국은 그건 거의 창의성이 없다 이거예요. 이 창의성이 없는 가운데서 창의성을 말하려니 네. 그 부족한 뇌의 용량으로 커버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말만 하자고 그렇게 했을 뿐인 것이죠. 네. 왜 지금 이 남북 관계를 비롯하여 또 북핵 문제에 꽉 막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돌아가지고 남북 관계나 북핵 문제나 이런 게 완전히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뭐 육자회담이 중단된 지 2008년도에 중단되고 나서 지금 아득합니다. 육자회담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켜 봅시다. 우리가 그냥 역사 시간에 배웠던 뭐 카이로 회담, 뭐 얄타 회담, 뭐 포츠담 회담,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네. 그런 회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육자회담은 우리가 육자회담에서 정말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육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밟아왔고 제시했던 네.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물 건너 가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는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도 전혀 없이 뭐 창의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용도 없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창의적이라는 비창조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의 진단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창조 경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든 창조지 뭐. 그래서 이 경우엔 보면은 사실은 그 미국에 가가지고 온갖 똥폼은 잡고 싶잖아요. 그 자기의 어떤 위신을 높이는 거는 거침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봤자 큰절 아니면은 하나마나한 창의 아니면 종북 좌파 아니면 뭐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어떤 그 하나의 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일견 미국에 가가지고 저렇게 폼 잡고 싶었겠지 왜 안 잡고 싶었겠습니까? 대선 나가려고 머릿속에 용꿈을 꾸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속으로 아니 김무성 대표가 실제 못 만났어요. 존 캐리도 못 만났고 오바마도 아프리카 가는 바람에 못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불발이 많았는데 중국 가서는 시진핑 만났거든. 친중파인가? 친중파인가? 그래서 더 그랬나?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김무성 대표 스스로가 YS 수행하고 뭐 박근혜 수행하고 등등 수행하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주인공이 되거나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드디어 내가 현실이 됐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주목받을 수 있는 행동은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헛다리를 짚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에 가가지고 진보 좌파 온운하는 그런 발언을 막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역대 보수 세력들이 했던 가장 그 못된 행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론을 분열시키면서 남북 분단이 됐던 거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수구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던 정치적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빨갱이 타령이니 뭐 간첩 조작이니 뭐 좌경 용공이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기반을 다져왔던 게 우리의 현대사 아닙니까? 네. 우리의 정말로 잘못된 현대 정치사가 그런 건데 이 우리의 잘못된 현대 정치사를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 개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머릿속에서 아주 짧은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김무성 대표의 머리는 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가서 계산했을 때 이 미국은 보니까 동포사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럴 때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더 낮았거든요. 투표에서. 근데 미국에는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실제로 미국의 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대표가 되고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자신이 미국의 어떤 우리 교포들의 우리 동포들의 표를 많이 얻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종북 좌파니 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김무성 대표가 착각을 하는 게요. 그 한인회라든가 이런 데 모여 있는 분들은 미국 동포 사회가 물이라고 한다면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동포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포 사회의 어떤 젊은 층들이라든가 또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 동포 사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네. 곳곳에서 자기 업무에 자기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김무성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현대 정치사에 그 모습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무슨 뭐 진보 좌파 어쩌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발언하는 걸 보면은 미국 시민들의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동포들의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산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계산차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김무성 대표가 총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까지 하고 온 셈인데요. 뭐 사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비례대표 확대하는 것도 반대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권역별 비례대표 오히려 줄어들게 생겼더만. 이 양반 얘기대로라면. 네, 실제로 이제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런 결과도 나오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거는 못 받는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이게 역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국정원 해킹 사건도 어떻게 보면 선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이고 그 전에 뭐 댓글 사건, 뭐 사이버 사령부 사건, 뭐 등등 쭉 일련의 과정들도 보면 이게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데 그걸 계속 계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의 아버님도 보니까 친일 행적이 드러났어요. 징병제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천황 폐하를 위해 초계와 같이 초로와 같이 정말 나가 싸우자. 그러니까요. 아주 앞장서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일본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추구하면서 그 출발은 어떻게 잡냐면은 어떤 정신적 사상적 뿌리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일본 국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김종대 편집장이랑 박종호 기자랑 이야기할 때 장윤선 편집장 없었을 때 네. 그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시다 쇼인이라는 어떤 19세기 일본의 사상가의 정신적 뿌리를 거기서부터 이제 찾으려고 아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도 이미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의 정신적 문화 뿌리 이런 것들에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 조선이었겠죠. 네. 어떤 식으로 동화될 것인가, 어떻게 동화시킬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한 많은 뭐 언론 활동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아마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친일 연명사전 거기에 네.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은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아무리 족보에 대한 세탁을 잘해놨다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송곳은 아무리 천으로 덮어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날 겁니다. 지난 한겨레 토요판에서도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친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는데 부친인 김용주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의 앙양으로 각 면사무소 각 면에 신사와 신사를 건립하여 경신숭조 보은 감사의 참뜻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영 경멸에 돌진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뭐 지금 와서 읽어도 참으로 황당무계 거의 미친 놈이죠. 예, 이거 완전히 여기 그러니까 완전히 동족을 팔아먹지 못해가지고 아주 악질적인 논설을 쓰셨네. 내가 이런 멘트를 기다렸다니까. 네, 저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보면 도대체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입니까? 각 면사무소에 신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어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요. 네. 아까 말했던 19세기 요시다 쇼인이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면요. 일본이 황국이다. 그렇게 하고 조선을 쳐들어가고 만주를 쳐들어가고 중국을 쳐들어가고 그래서 황국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신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일본의 그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일본의 정신적 사상적 뿌리가 한국의 면사무소까지 곳곳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한국민들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해서 동화시키자 감염시키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름도 바꾸고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창씨개명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나라를 이 나라를 또 이렇게 다시 만들겠다는 요량인가? 상대가 미국으로 돼서? 바뀌었을 뿐이야 지금. 지금 살짝 바뀐 것 같아. 살짝 바뀐 것 미국 뿐이야. 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중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몰라요. 센 놈한테 붙어서 가는 거 아닌가? 센 놈한테 붙어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원래 자꾸 들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원래 그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철진한 민족주의를 주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요즘 뭐 젊은층 사이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기 사멸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사실 그렇게 빨리 죽을 단어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민족주의라는 어떤 근대 담론을 다시 주장하기도 좀 난처합니다. 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저렇게 그 여당 대표가 막 나가는 또 어떤 부자간에 저렇게 또 어떤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참 우리 민족이 불쌍하구나. 참 저런 어떤 사람들이 연년세세 대한민국 통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앞으로 또 해먹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 민족이 하겠다는 거 불쌍하구나. 아닙니까?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정원 사건이 아주 찝찝해요. 네? 국정원 해킹 사건이 사실 국민들한테는 이게 사실 뭐 자살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막 이렇게 불거지고 있지만 그 의혹이 쟁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로 도대체 선거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막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장윤선의 팟짱 다시 뭐 친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본이 지금 내년도 방위 예산을 처음으로 5조엔 역대 최고치로 쓴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보도를 볼 때 이게 지금 전체 그 일본 방위성의 이런 예산 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저는 좀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저기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방비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아마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작년에 사드 논쟁.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3년 전부터 이제 그 다오디다오 센카쿠에서의 이제 중일 분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국방비의 어떤 그 현대화 내지는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전략적 우위라는데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방비가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이제 동시에 이런 현상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동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그렇게 되는 게 왜 우리한테는 커 보이냐 하면은 때마침 일본이 이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면서 하나의 집단자위권을 발휘하는 아시아의 어떤 맹주로 떠오르려는 이런 의지가 뒷받침된 방위비 증액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에서 일본의 이런 어떤 그 방위력의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중국과 일본 간에 또 미중 간의 분쟁적 요인이 그만치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운데 뛰어드는 격이 되는 것이죠. 특히 그 늘어난 방위비를 어디에다 쓰겠느냐? 제 생각에는 뭐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다든가 네. 또는 어떤 스텔스 함정, 돌격 그 상륙 전력 이런 데 굉장히 증액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MD 미사일 방어 여기에다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걸로 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동북아시아에서 그 세력 균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들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집단적 자위권 때문에 지금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방위비를 대폭적으로 지금 증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르면은 일본은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수 방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베가 이것을 교묘하게 또 해석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헌법을 해석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석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지금 계속 일본 언론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옆에 친구가 맞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때려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체 일본의 방위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면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그렇게 가볍게 예를 들어서 말해도 되느냐 하고 또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구체화되는 게 올해 4월 28일 날 미일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안보법 11가지 안보법을 일본은 개정하고 일본은 또 새로 만듭니다.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법안을 또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일본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 방위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끝났을 때 한국군이 한미 동맹이 이제 지구 방위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지구 방위대를 가는 겁니다. 지구 방위대로 가고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가지고 딴 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뒷받침하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어떤 전투기라든가 또는 전투기가 멀리 나가는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공중 급유기를 뭐 사온달까 또는 뭐 이지스함이라는 뭐 그런 해양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군함들을 뭐 도입한달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자기 집을 지키겠다 한다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자기 집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지키겠다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세파트를 끌고 동네 골목에 다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검문을 하고 그리고 나무 집에 들어와가지고 세파트를 끌고 나무 집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이 되는 게 가장 먼저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는 일본이 최초에는 뭐 자기를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음 97년도부터는 주변 사태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반도까지 그 주변을 넓혔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구 방위돼 가지고 전 세계로 넓히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군사력이 팽창되어지면서 김정일 편집장 말씀한 것처럼 중국과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어떤 희생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커지면 잠깐 또 걱정이 되는데 김문성 대표 또 일본의 군사비가 늘었다 그래서 또 일본에 가가지고 또 일본이 최고다 그렇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뭐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가서 큰절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한미일 어쩌고저쩌고 했다면서요. 한미일 관계를 강화시켜가지고 한미일 관계 강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미 뭐 그런 말을 했네요. 저는 사실 좀 이 대목에서 너무 진지한 것 같아가지고 재밌으라고 김무성 대표가 슬쩍 꺼내놨는데 이 농담이 아니네.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기자 간담회에서 다 한 얘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친일의 이유는 자식 때에 이르러 가지고 나는 대표적인 망언이라고 봅니다. 사실 한미일이 뭉쳐서 중국 견제하자. 이거 박근혜 정부 어느 정책 문서에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박 대통령 균형 외교 주장하신 분 아니요? 미국 중국의 균형 외교 하겠다는 거 대선 때부터 얘기하신 분 아니요? 휴가 중에 중국 청년 편지도 공개하시고. 아니 그런데
이거 저기 그러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중과세 중복지 주장했다가 왜 니철학 얘기하냐고 하루 아침에 그냥 개구리 됐잖아. 깨구락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왜 가만 놔둬? 이게 정부 어느 정책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느 외교 정책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최대한 입 밖에 내지 말자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미일 똘똘 뭉쳐 중국하고 견제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아니 뭐가 좋은 일인데 우리한테? 이 정부 여당이 지금 우리 경제 망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해킹을 해가지고 주로 안드로이드 폰을 해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겁나가지고 내 폰 해킹될 줄 모른다 해가지고 삼성 핸드폰 저도 이제 그 바꾸면은 아이폰을 좀 바꾸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핸드폰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 장악해야 되는 아니에요. 세계 최대 시장인데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샤오미한테 슬슬 밀리고 있는데 그런데 삼성 핸드폰이 국내에서도 지금 국정원이 삼성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삼성 핸드폰 안 쓰겠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경제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또 집권당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한미일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중 경제관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의 중국 의존도가 26% 정도 되는 겁니다. 미국, 일본 합쳐봐야 20몇 %밖에 안 되거든요. 미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근데 물론 저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 여기면서도 우리가 중국이 자칫하면은 대국주의, 패권주의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한국 법치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중요한 거는 경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미국과는 그런 중국과의 경제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런 것들을 또 미국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안보로서 또 보장하는 이런 식의 우리의 다차원적인 고등 외교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김수성 대표는 지금 완전히 이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 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한국을 이제 망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창소영 말씀대로 다차원적인 고등 외교라는 거는 우리가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뭐 아메바 외교지 이게. 이거는 다차원적이 아니라 단세표 외교고. 사실 외교는 원래 초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외국에 나가면 정쟁을 멈추고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 국내에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 되게 싫어할 것 같은 성향을 가진 미국 사람도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딱 미국 정부 편들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인상적이던데. 근데 외국 나가서 무슨 중국 욕하고 진보 좌파 욕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거는 초당적 외교하고는 아예 거리가 그 사람들도 우습게 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습게 한다고. 그러니까 스네이크 박이라 그랬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근데 조금 전에 장윤선 기자 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 전통이 다 지금 이미 망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근본부터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셨는데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칭찬하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냈냐면은 일본에서 지금 일본 시민들이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시민들이 아베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평화헌법을 아베가 깨려고 하니까 그래서 평화헌법 지키자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경험했던 그 일본으로서는 전쟁 반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시민들이 아베의 그 극우 팽창주의 군국주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작년에 이 그 수를 던져가지고 총선을 의회를 해산시켜가지고 다시 아베가 그 자민당이 다시 집권여당이 되고 그래서 아베는 이대로 가면 2018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미국에 가가지고 미일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이것에 따른 일본 국내의 후속적인 법 조치는 8월 달까지 끝내겠습니다. 아베가 일본 가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미국 가서.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이 이거는 횡포다. 일방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베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은 굉장히 고요한 나라
이미 활기를 잃어버린 나라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지금 다시 활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계속 거치면서 무슨 막 사찰을 하고 막 뭐 도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한국 사회가 정말 그 감옥 사회, 페노티콘, 감시 사회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한국 사회의 활기가 더 떨어져 버리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현재 집권 여당은 경제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에 활기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위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를 그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지금 책가방 메고 거리로 시부야 거리에서 시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모차 부대도 다시 유모차 나오고, 부대도 다시 나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민사회가 격렬하게 아베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경제도 불황이라 정말 살맛이 안 나죠. 그리고 민주주의도 저렇게 다 도감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통체적 총괄적인 감시 사회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회 활력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 뭐 저도 그래서 한번 SNS에 국군이다 한 나라 같다. 국군? 이런 어떤 얘기를 무섭다.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은 뭐 5.24 조치해제 금강산 관광객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이 정부는 자꾸 지금 슬슬 말을 흘리고 있는데 절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 내년에 망할지도 모른다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막 그 북한에서 망명자 속출하는 건 이제 북한 체제 끝장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미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임기 다 끝나요. 뭐 하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 하면은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 공존의 새로운 역사 또 국군이 융성하는 한반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고 이끌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정말 용기와 비전과 철학을 갖춘 지도자를 이 나라는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의 어떤 그 다른 변명이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예요.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북좌파 때문에 또는 북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경제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메르스가 뭐 저기 뭐 이제 다 지나가는데 아니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경제가 진짜 메르스 세월호 때문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극복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니 경제가 겨우 그것 때문에 뭐 청년 실업이 이래 많은 거냐?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세월호 메르스 극복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안 돼서 문제지만 하지만 극복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이렇다 되면은 진짜 원인은 감추는 거지. 결국 무능한 자신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식의 어리석은 변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나의 언론지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졌다. 민주주의가 뭐 완전히 무너진 나라는 아니겠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법치가 그래도 살아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기야 있겠지. 수단이나 뭐 이런 나라하고 비슷하대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어디요 수단? 뭐 35개 그 해킹한 나라들 그 나라들하고 비슷하다며 우리나라 수준이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에 그래도 기본 틀은 나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민생과 민권이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과연 선거가 다음번에 이제 내년 4월에 또 다가오면 민생과 민권 즉 경제와 민주주의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네. 즉 그걸 알고 저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망친 겁니다. 경제나 민주주의를 왜 유린하고 짓밟았습니까? 국민이 용인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몇 번의 선거는 그랬다고 봐요. 팟짱 듣는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우리 양고기 집에 가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럴까? 네. 정말 너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급우울해지는데.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한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교한 이야기 됐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지금 일본의 원로 지식인들은 원래부터 60년대 안보 투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의 30, 40대들이 나섰고
일본의 아줌마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 아줌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금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안보 투쟁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지금 길거리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사회적 활력이 다시 생기고 있다는 것들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일본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 아베 지지율이 지금 30%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베 이러다가 내년에 일본에 또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30%대를 헤맨다 한다면은 아베는 물러날 확률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베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가지고 아베가 물러난다면은 네. 김무성이 꿈꿨던 한미일 3국이 연대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다 잘하는데 네. 동아시아 정치, 한반도 정치만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2016년도에 미국이 또 대선입니다. 그럼 미국이 대선이 끝나면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일본의 극우주의자들하고 손잡고 그래서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미국이 손잡으면서 한국이 거기에 동참해라고 한국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일본 시민들의 그런 아베 정권에 대한 저항은 동아시아 구도를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희망찬 저는 그런 저항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민사회 응원합니다. 네. 나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 저도 그렇죠. 아니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시민운동가들 대상으로 한 일본의 시민단체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은 뭐 엄청나게 시민사회가 활발하고 막 이럴 때여서 그 일본에 가도 당연히 젊은이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하얀 정말 할머니들이 강당을 꽉 채운 거예요. 백석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일 젊은 분이 50대 여성이었어요. 무슨 그 시의원인가 뭐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그 한국은 좋겠다는 거예요. 낙선 운동도 하고 총선 연대 같은 것도 만들고 너무 한국의 시민사회가 부럽다고. 그때가 몇 년도였다고요? 그때 2000년 얼음이었던 초반?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10여 년 사이에 지금 한일 양국의 모습이 상당히 뒤바뀌고 바뀐 거예요. 그때는 막 한국이 막 시민사회가 활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그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겠는지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얼떨떨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좀 역사로 돌아오면 올해가 해방 70년 아닙니까? 오늘이 8월 3일이에요. 네. 1945년 8월 15일. 네, 8월 15일. 그리고 8월 6일. 그리고 8월 7일입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8월 6일하고 8월 8일 8월 8일인가요? 네. 네. 하여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70년인데 우린 또 다시 아베는 다시 전쟁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용인해도 되냐 우리 역사가 아니 뭐 일본 역사가 동아시아 역사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지난 70년의 어떤 근대 담론이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근대 담론에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통일 국가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식민 친일 잔재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고 또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격동의 근대를 70년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러다 100년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일제 36년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한말의 근세가 거의 뭐 국가가 거덜나고 망하다시피 하더니 결국은 이제 외국의 병탄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그 상당히 어떤 그 고난으로 점철된 딱 100년을 사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어떤 100년의 역사라고 봤을 때 광복 70주년이라는 어떤 언술적인 의미는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율로서 얻은 광복이 아니죠. 이거는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 떨어뜨리고 뭔가 그 미 군정이 이제 점령군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생긴 광복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어떤 자율이 아닌 외국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순간 그것이 분단으로 연결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이 된 이후에 가장 성찰해야 됐을 것은 어떤 그 임시정부나 어떤 우리 독립을 기념할 수 있는 다른 지표와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외세에 의해서 어떤 사실은 해방처럼 보이지 않는 해방이 아닌 이런 어떤 나를 기념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뼈아픈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8.15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하나의 어떤 우리 근대 아시아의 역사가 바뀌는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한테 진짜 광복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뒤에 친일파는 오히려 뭐 특무부대 뭐 해가지고 더 등장하고 지금도 기무사령부 가면은 역대 사령관 영정들이래 쭉 모셔놨단 말이야. 네. 거기 김창룡이 아직도 있어요. 그 악질 헌병, 아주 최고의 민족 반역자, 최고의 악질 친일파. 그거 왜 못 띄어요, 그거를? 그게 왜 그냥 놔두는? 그 우리 기무사 정신이야? 기무사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 초대 그 사령관이라 이거지 이제. 이러고 이제 수없이 많은 양민 학살과 어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 이 역사마저도 자랑스럽게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조국 광복은 이루어졌는가? 광복절이란 이름 하에서 우리 마음속의 해방은 이루어졌는가? 역사는 해방되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잃어버린 건 뭐냐면 인간의 얼굴입니다. 모든 역사가 어떤 뭐 반공, 무슨 뭐 반일, 무슨 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역사가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역사로서 우리가 지난 70년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당한 고통들 지금 자식들 모릅니다. 제가 그 대학에 가서 특강하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여러분들 친가나 외가나 주변 어디에서 실종되었거나 다쳤다는 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라. 이러니까 100명 중에 한 2-3명 들더라고. 그런데 집에 가서 다시 물어보라 그랬어요. 네. 분명히 있을 거다. 어느 가정이든 없을 리가 없다. 다음 시간에 다시 조사하니까 70명이 손을 듭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광복 70년? 그런 게 어디서 부모가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왜? 그런 아픈 역사 얘기해서 뭐 하냐.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단절을 스스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전쟁, 해방 그런 거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국사 과목, 역사 과목이 사법고시에 다시 시험 과목이 돼야 그때 가서 하는 얘기지. 이게 그때 가서 그것도 암기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1945년에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김정일 편집장님처럼 그 광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영향 속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퇴보하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외국에 나가서 발언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친일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광복 70주년,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 위한 해로 그런 계기로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근데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의 광복 70주년은 겨우 하는 게 뭐 8월 14일 날을 공휴일로 정할까 말까인가. 오늘 월요일 날 지금 임시 공휴일 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청와대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맨 광복 70주년 그렇게 관광산업 활성화해야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막 말을 막 해놨는데 아무것도 실속이 없으니까 속빈 강정이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광복 70주년은 우리는 이렇게 속빈 강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광복 70주년뿐만 아니라 2차 대전에서의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이미 대대적인 그런 러시아의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행사를 5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이 9월 3일부터 3일간을 대대적으로 지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8.15 때 뭐 공휴를 하겠다. 8월 14일 뭐 그렇게 지금 중국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자신들의 패전 70주년을 패전의 쪽팔림에서 벗어나가지고 보통국가 하겠다. 지금 다 그렇게
막말로 해가지고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가지고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도 그에 맞춰서 노동단 70주년 때 10월 10일 날 아마 뭔가 할 것 같아요. 뭐 미사일 발사하든 뭐라 하든 뭔가 할 것 같아요. 다 이러는 판인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공휴일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김정일 비서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이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국제 질서가 우리 스스로의 민족의 어떤 자주적인 노력을 짓눌렀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복 70주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라는 그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외교라는 주변 국가들의 외교에 가지고 우리의 광복 70주년 완전히 지금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하고. 이 70주년의 의미는 이제는 한반도가 우리 한국이 한반도 역사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이것으로서 참다운 광복절로 바꿔줘야 되는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말의 청일 전쟁 1894년에 일어났죠. 우리 땅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텐진 조약이라든가 또 그 전쟁의 결과로서 또 이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든가 또는 전후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미일 간의 강화 조약이라든가 또는 한국 전쟁 때 정전 협정이라든가 단 한 번도 한국은 참석했거나 서명했거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육자회담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자회담마저 지금 팽개쳐 버리고 있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주변 사강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처음 깨달은 겁니다. 처음 그런 걸 통해 외교적인 무대에서 우리가 주변 사강을 조망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 기반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역사상 처음으로 힘을 앞세우는 주변 사강의 외교에 직접 부딪히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건 동맹이 안주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주변 사강의 힘의 국제 정치 이런 면의 상황에 처음으로 이제 뛰어든 거 외교가 이제 멀어지고 힘이 앞서지는 이건 박근혜 정부가 최초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걸 한국이 직접 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건데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인가를 스스로 묻고 거기에 맞는 자주적 선언 또는 우리 자기의 어떤 자존감 선언이라는 것, 민족 자존이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하나의 기획이 나오는 것이 올해 광복절의 의미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미완의 광복을 참다운 광복으로 전환시키고 구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는 시민이 해야 되는데 이 점도 좀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역사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국정원 해킹 사태만 보더라도 과거 같으면 벌써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위협해도 되느냐라고 꾸짖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물론 이제 소수자들이 나와서 하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큰 물결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도 큰 선거에 계속 패배하면서 열패감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뭘 해도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민사회에 대해서 믿습니다. 네. 왜 믿냐면요. 이게 이제 그 시민의 또는 국민 대중의 심리는 사찰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지난번에도 김정일 편집장 말했지만은 좀 속되게 말하자면은 알아서 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김수영 시인의 시에 따르면은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러나 바람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게 저는 어떤 민초의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흥미롭게 말을 해본다면요. 일본 시민들이 일본의 어떤 전쟁 가능한 국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본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찰하는 감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빨리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풀이기 때문에요. 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던 것을 어떤 각성시키는 환기시키는 그런 일종의 상업영화입니다마는 그 암살
그 영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암살. 저도 보고 싶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영화를 봄으로써 감시 사회에서 일단은 이렇게 영화를 봄으로써 광복 7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시민이 잔재가 청산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통탄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이 저는 나중에 큰 힘으로 비축돼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베가 틀림없이 8월 15일 전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 보통 국가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일본 시민들에 대해서 연대를 하면서도 또 그 상업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도 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시대가 상당히 엄혹합니다. 뭐 앞서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뭐 국정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요. 그 힘의 위세에 눌려서 시민들이 좀 주춤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숙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큰절하고 오셨지만 그분의 아버님이 과거에 하셨던 행적들 특히 친일 행적들과 관련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일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또 후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60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그렇죠. 예. 제가 왜 열변 토한 줄 아세요? 예.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열변을 토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열변을 계속 60분간 토해도 까딱없는 거는 하면서 지금 홍삼 진성농자 홍삼 정성농자 홍삼을 2봉이나 마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 열변을 토해도 까딱없습니다. 커피를 안 드시고 뿌리마켓에 선식도 좋아. 네. 양고기만 먹으면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겠는데. 양고기를 드시러 한번 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